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성이가 술에 취해 유튜브 생방송을 켠 줄도 모른 채 15만 명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엔 실시간 시청자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7만, 10만, 15만. 숫자는 계속 늘어났지만 고성이는 전혀 몰랐죠. 자기가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이 영상이 퍼지고 난 뒤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박진석을 향했던 칼날이 이제는 고성이를 겨누기 시작했거든요. 대체 그날 밤 고성이는 무슨 말을 했길래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걸까요? 12억이라는 거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정말 순수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박진석 회사 앞에는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말, 물러나라는 말, 사과하라는 말. 구호 소리가 회사 건물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죠. 사람들의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피켓을 흔들며 박진석을 규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차 안에 갇힌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고 해도 시위대가 차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거든요. 운전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박진석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명예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목을 조이는 것처럼 답답했지만 박진석은 넥타이를 풀 힘조차 없었습니다. 시위대 중 한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요. 화면엔 고성이의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500만을 넘어서고 있었죠. 고성이가 만든 영상 속에서 박진석은 완전히 악당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과거 사업 과정에서 동업자를 배신했다는 내용,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내용,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고성이의 말은 사람들에게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믿었고 박진석을 향한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이가 영상을 만들 때 아주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놨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사실이었고, 일부는 과장이었고, 일부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니까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박진석은 그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성애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회사 이사진들은 벌써부터 박진석에게 사임하라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의 핸드폰 화면엔 문자 알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임하라는 말,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라는 말, 주주들이 난리라는 말. 박진석은 핸드폰을 끄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중요한 연락이 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진석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이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고요. 박진석은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던 사람입니다. 경쟁사의 견제도 이겨냈고 경제 위기도 버텨냈고 정치권의 압력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실수하는 순간을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죠. 고성이는 똑똑하지만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요.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실수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성이가 언제 실수할까? 어떤 실수를 할까? 그리고 그 실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박진석의 머릿속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였습니다. 고성이의 집 거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요. 테이블 위엔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고 고성이는 혼자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병은 벌써 반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이는 자신이 유튜브로 여론을 완전히 조작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핸드폰을 집어들어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는데요. 응원한다는 말, 박진석을 처벌하라는 말, 고성이는 용감하다는 말. 고성이가 원하던 댓글들로 가득했습니다. 고성이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댓글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게 우스웠던 거죠. 고성이는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고성이의 기분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고성이는 평생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 기울이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응원하는 기분. 고성이는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성이가 술에 취한 상태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유튜브 생방송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지면서 화면을 잘못 터치한 거였죠. 하지만 술에 완전히 취한 고성이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엔 실시간 시청자 7만 명이라는 숫자가 떠올랐는데요. 카메라는 천장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이크는 선명하게 고성이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이나 달고 있다는 말, 참 웃긴다는 말. 고성이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술이 더 취할수록 고성이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고성이에게 돈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는데 고성이는 그들을 고맙긴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원금으로 12억이나 모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건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고성이의 어조엔 교활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여론이 뭐가 대수냐는 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인다는 말, 박진석이 망하는 걸 보니 속이 시원하다는 말. 고성이는 심지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영상 하나면 다 믿는다는 걸. 실시간 시청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7만에서 10만, 15만으로요.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성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소파에 앉아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말, 자기가 완벽하게 이겼다는 말. 수만 명이 이 순간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는 사람, 다른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람, 지인들에게 링크를 보내는 사람. 고성이의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고성이가 너무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을 완전히 조작했다고 믿었고
사람들을 우습게 봤던 거죠. 그 자만심이 결국 고성이를 무너뜨릴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진 겁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조작할 수 있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도 몰랐던 겁니다. 고성이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혼자 떠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상을 봤는지, 조회수가 얼마나 높은지,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고성이는 숫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곧 자기의 힘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고성이는 몰랐습니다. 그 숫자들이 곧 자기를 공격할 무기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데 전국 곳곳에선 핸드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의 생방송 영상이 SNS에 퍼지기 시작한 거였죠.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성이가 자기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사실,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 사람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고성의 진짜 속마음 폭로라는 말이 올랐는데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가 달렸고 내용은 하나같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돈을 환불하라는 말, 사기꾼이라는 말, 믿었던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말. 어떤 사람은 고성이에게 100만 원을 후원했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이었다고 했죠. 정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고성이에게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성이 때문에 가족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고성이를 믿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고성이를 믿었다고 했죠. 이제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고성이는 그때까지도 집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핸드폰엔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후원금 환불 요청 알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오전 9시 고성이가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젯밤에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죠. 고성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요. 그 순간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엔 유튜브 채널 신고 누적으로 정지되었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환불 요청은 수백 건이 넘어가고 있었죠. 고성이가 그동안 모은 돈이 12억이었는데 벌써 8억이 환불 요청됐습니다. 고성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황급히 유튜브에 접속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젯밤에 생방송을 켜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상을 재생해 보니 고성의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부르는 목소리, 여론을 조작했다고 말하는 목소리, 박진석이 망하는 게 속 시원하다고 말하는 목소리. 고성이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부딪혀 액정이 깨졌지만 고성이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고성이는 자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마셨을까? 왜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고성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정의를 원했는데 고성이는 그들을 단순히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만 봤던 거죠. 그 오만함이 결국 여론의 칼날을 고성의 자신에게로 돌리게 만든 겁니다.
고성이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특히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성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가 배신했습니다. 박진석을 무너뜨려서 정의를 실현할 거라는 희망을 줬다가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한 거였죠. 사람들이 느낀 배신감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고성이를 향한 분노는 폭발했던 겁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박진석 회사 기자회견장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는데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자리엔 박진석을 공격하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박진석이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가는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울다가 참은 것처럼 보였죠. 사실 박진석은 화장실에서 눈가에 물을 살짝 묻혀왔습니다. 더 피해자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죠. 박진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말, 자기도 고성희에게 속았다는 말.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계산된 떨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고성희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다는 말, 어제 영상이 고성희의 진짜 모습이라는 말. 박진석은 고성희와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가 얼마나 교활했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는지. 박진석의 말을 듣고 있으면 고성희는 완전히 악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동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석도 피해자였다는 말, 고성희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말. 박진석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성희가 박진석에게 보낸 협박 문자였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박진석은 그 문자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습니다. 박진석은 계속해서 고성희의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고성희가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는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박진석의 말을 듣고 있으면 고성희는 계획적으로 모든 걸 준비한 사기꾼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거든요. 박성재는 아버지를 수십 년 동안 봐왔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오히려 조용히 혼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물은 연기다. 아버지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여론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돌리는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고성희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죠.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죠. 왜 박진석의 반격이 이렇게 완벽했을까요? 박진석은 평생 사업을 하면서 위기 관리를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고성희가 실수로 자멸하는 순간 박진석은 즉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던 겁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판단이었죠. 박진석은 고성이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낀다는 것, 배신자에게는 분노를 느낀다는 것. 그래서 박진석은 자신을 최대한 피해자로 만들고 고성이를 최대한 배신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박진석이 수십 년 동안 사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였습니다. 고성이의 집 거실은 커튼이 모두 내려져 있어서 어둠만 가득했는데요. 고성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핸드폰을 한 손에 쥔 채 계속해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후원금 환불 알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고성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뉴스를 켜면 자기 이야기뿐이고 SNS를 보면 자기를 욕하는 댓글뿐이고 핸드폰엔 환불 요청만 계속 들어오고 고성이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나가 집에 돌아온 거였죠. 박영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엄마 이야기를 들었고 친구들의 이상한 눈빛도 느꼈습니다. 박영나는 부끄러웠고 창피했고 화가 났습니다. 고성이는 재빨리 핸드폰을 소파 쿠션 아래 숨기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박영나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미소는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박영나는 엄마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2억만 빌려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같이 외국으로 가자고 엄마를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고성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박영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영나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고성이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이었으니까요. 박영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번엔 도와드릴 수 없다고 이지환이랑 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영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기가 낳고 키운 딸이 지금 자기를 버린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순간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나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운전기사가 뭐가 좋냐는 말, 자기를 버리겠냐는 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박영나를 키웠는데 고성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박영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엄마에게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쌓여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온 세상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말 댓글이나 달면서 뭘 안다는 말. 고성이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박영나는 그 순간 엄마가 정말 무너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론을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엄마의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박영나는 엄마가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성이의 핸드폰에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죠. 고성이는 화면을 확인했고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는 신고 접수 완료, 후원금 사기 혐의, 경찰 소환 예정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고성이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안녕히 계시라고. 박영란은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박영란의 뒷모습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마저 자기를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고성이 혼자뿐이었죠. 거실엔 고성이의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이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경찰 소환 예정. 고성이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박영란은 엄마를 떠난 걸까요? 박영란은 평생 엄마의 그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죠. 박영란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었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엄마가 원하는 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환을 만나면서 박영란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습니다. 엄마의 딸이 아니라 박영란 자체로 봐줬죠. 그리고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보는 순간 박영란은 결심했던 겁니다. 더 이상 엄마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요. 박영란은 엄마를 사랑했지만 엄마의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박영란은 그 잘못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응원합니다라는 말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댓글엔 박진석을 힘내라는 말, 고성이한테 쏘은 거, 다 안다는 말, 응원과 동정의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진석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박진석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성이에게 속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박진석을 응원했던 겁니다. 박진석을 응원함으로써 자기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던 거죠. 박진석 회사 앞엔 더 이상 시위대가 없었습니다. 대신 박진석 힘내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엔 물러나라는 피켓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현수막을 건 사람들 중 일부는 어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박진석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박진석을 동정하고 고성이를 비난했습니다. 고성이는 TV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여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를 응원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자기를 욕하고 있었으니까요. 고성이는 리모컨을 화면에 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TV 화면에 금이 갔지만 고성이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의 비명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이는 소파 쿠션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꽃병이 부서지고 액자가 금이 갔습니다. 고성이는 모든 걸 부수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에 또 알림이 떴습니다. 유튜브 채널 영구 정지 최종 통보, 후원금 전액 환불 조치 완료. 고성이가 모은 12억이 하루 만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12억을 모으는데 석 달이 걸렸는데 사라지는 건 단 하루였습니다.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기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위에서 캐리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고성이는 옷을 챙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반드시 돌아와서 복수하겠다고요. 고성이는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유효했습니다. 고성이는 해외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둔 비밀 계좌가 있었는데 거기에 5억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돈을 여러 곳에 숨겨뒀었습니다. 그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었죠. 고성이의 마음속엔 여전히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을 향한 증오,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 고성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성이는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고성이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빚을 갚느라 고생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자수성가해서 박진석과 결혼했고 신분 상승에 성공했죠. 하지만 박진석의 전처와 비교당하고 늘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박진석의 전처는 명문가 출신이었고 고성이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고성이를 전처만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이는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자기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고성이는 박진석을 무너뜨려야만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박진석을 무너뜨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볼 거라고 생각했죠. 그 집착이 고성이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인천공항은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한산했습니다. 공항 안은 조용했고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글라스를 쓴 여자 한 명이 캐리어를 끌며 출국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이었죠. 고성이는 검은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얼굴을 가리려고 했던 겁니다. 고성이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혹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다행히 새벽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빠른 걸음으로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에 닿는 소리만 공항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이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 공항에서 제지당하면 어쩌나, 혹시 누가 신고하면 어쩌나. 고성이는 긴장한 상태로 계속 걸었습니다. 공항 CCTV가 고성이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CCTV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고성이를 알아봤습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직원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상부는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곧바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고성이 해외 도피 시도라는 제목이었죠. 한편 박성재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엔 고성이가 공항을 걷는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도망치는 고성이를 보며 박성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어릴 때 고성이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그림을 가르쳐줬고 음악을 가르쳐줬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박성재는 그때의 고성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성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진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다는 말, 이제 끝이라는 말. 박진석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성이는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고성이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국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요. 그리고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눈빛엔 아직 불꽃이 살아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였습니다.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였죠. 고성이는 거기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 분노, 후회.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정말 이대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고성이의 복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였습니다. 박진석의 회사 기자회견장에는 기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박진석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제의 눈물은 온데간데 없었죠.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믿어줘서 고맙다는 말.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진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진석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박성재는 뒤편에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여전히 아버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 미소가 진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성재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바쁘다며 박성재를 피했습니다. 박성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외국의 어느 호텔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고성이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의 머릿속엔 복수 계획만 가득했습니다. 고성이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돌아가서 복수한다고요. 고성이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엔 새 이메일 계정 생성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고성이는 자기 자신을 복수의 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진석을 향해 기다리라고 중얼거렸죠. 호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성이는 밤새도록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고성이의 복수는 정말 끝난 걸까요? 그녀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번엔 누가 그녀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성재가 느낀 의심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성이는 평생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했고 박진석과 결혼해서 신분 상승에 성공했죠. 하지만
박진석의 전처와 늘 비교당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박진석의 전처는 명문가 출신이었고 교양 있고 우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성이를 전처만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이는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자기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고성이는 박진석을 무너뜨려야만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박진석을 무너뜨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볼 거라고 생각했죠. 그 집착이 고성이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에게 박진석을 무너뜨리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성이는 모든 걸 잃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복수만이 자기가 살아갈 이유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성이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박진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집착이라는 걸요. 고성이가 정말 무너뜨려야 할 건 박진석이 아니라 자기 안의 열등감이었던 겁니다.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